안녕하십니까.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행정론 최종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행정론은 3교시에서 가장 만만한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25개에서 20개 이상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도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이제까지의 문제를 보면 그렇습니다. 출제되었던 것들이 또 나오는 경향도 있고요.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은 사회복지행정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좀 지역적인 부분이 나오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역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3문제 정도는 지역적인 문제가 보일지라도 나머지는 좀 평이하게 보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나오니 자, 그걸 맞추시면은 22개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정론은 기출문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게 또 나오고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법제가 3교시의 전략 영역인데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 3년, 좀 더 많이 푼다면 5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6번에서부터 38번 문제까지 먼저 13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는 하젠펠드가 제시한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입니다. 우리 시험에 아마 진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 문제인데요. 첫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 효과를 확실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표준 척도가 거의 없다. 네, 맞습니다.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모호하고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확실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척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번과 2번을 제가 바꾸어 볼게요. 틀리게 바꿔 보겠습니다. 목표가 명확하여 효과성 척도가 풍부하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틀린 지문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왜 목표가 모호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냐? 주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를 확실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만한 표준 척도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2번도 맞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에 투입되는 원료가 도덕적 가치를 가진 인간이랍니다. 여기서 힌트는 도덕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론에서도 가치와 윤리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든 활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되며, 자, 이게 뭐겠어요? 윤리성입니다. 윤리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기술과 활동에 제한이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 기술이 있는데요. 기술은 다양합니다. 스킬을 말합니다. 자, 그렇지만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적용하는 기술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술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하다, 불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2번, 3번 모두 맞습니다. 4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그 존재가 정당화되는 겁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조직의 효과성이나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논란이 적습니까? 논란이 많죠. 표준 척도가 거의 없는데도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논란이 많고 그래야 돼요. 논란이 많고, 자, 효과성 평가나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논란이 많고, 그래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저항이 다른 조직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은 맞네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효과성 평가 계속 배웠잖아요. 그러한 표준 척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 평가를 하고 있으니 논란이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변화가 필요해.
사회복지조직은 혁신이 필요해 라고 하는 저항이 다른 조직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의 문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만 터치해 드렸습니다.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건데요. 연역을 아셔야 됩니다. 1970년, 1988년, 1992년, 1999년, 2013년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것은 1970년이고요. 민간사회복지행정과 공공사회복지행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여기에 보면 민간사회복지행정, 그 다음에 공공사회복지행정을 위한 기초,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지금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전신입니다. 한국사회사업가협회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채택한 연도는 빨리 강령하소서 1982년입니다. 88년이 아닙니다. 자, 사회복지 영역에서 전문가의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크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뒷부분은 맞는데요. 윤리강령 채택은 바로 재정연도인데, 윤리강령의 채택은 재정연도인데 1982년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직렬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 직렬을 5급까지 신설하여 전문직에 의한 공공복지행정의 기초가 마련된 게 1992년입니다. 1992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992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용어가 변경됩니다. 1992년입니다. 1992년에. 자,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별정직이었습니다. 별정직이었는데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일반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반직 5급까지 신설합니다. 일반직 5급까지 신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별정 7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반직 5급까지 신설된 게 1992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까지 아시면 더 좋은데요. 전환 결정이 1999년에 나고요. 이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전환 실시를 할게요. 2000년에 실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출제된 포인트. 자, 이 정도 기억하시죠. 자, 1999년은 행정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학회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사회복지행정학회가 창립된 게 1999년이고요. 전문학술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2013년 하면 생각나는 게 이것이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개통입니다. 자, 복지사업과 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복지 업무를 처리하고 적정 수급 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개통. 이것은 2013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통망은 2010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통망은 2010년에 구축이 됩니다. 이게 행복이음이라고 하죠. 행복이음이라고 합니다. 자, 사통망 2010,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2013 이렇게 정리하시죠. 답은 2번입니다. 자, 2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안 빠지고 거의 나오는 건데 뭐 최근에는 또 안 나온 적도 있더라고요, 한번.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두 나옵니다. 조직 이론입니다. 옳은 것은 입니다.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4인방이 깔렸네요. 인간관계론, 상황이론, 관료제론,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첫 번째, 조직 내의 정이 없어요. 비정의적 관계를 중요시한다. 아닙니다. 인간관계로는 정의적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에서 느낌이 오듯이 정의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비정의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들은 뭐냐? 고전이론들이 그래요. 고전이론, 관료제 이론이라든지 과학적 관리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전이론이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억 탈락. 상황이론은 조직 상황에 적응적인
조직 구조 구축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자, 조직 상황에 적응한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환경을 고려하는 거예요. 환경을 고려하는 거예요.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조직이 적응하기 위한 조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방체계적 관점이라 합니다. 상황이론은 개방체계적 관점이다. 환경을 고려하는 이 지문 맞습니다. 조직 상황에 적응, 이 적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료제로는 사회 구성원의 심리 사회적 욕구를 중요시한다. 관료제가 그렇지 않죠. 인간관계론이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론이 바로 사회 구성원의 심리 사회적 욕구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개인들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단어 이거죠. 중요한 단어 이거죠. 시간과 동작 연구에 초점을 둔다. 이게 바로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기업체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니은과 리을이 맞네요. 답은 3번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폐쇄체계적 관점이라 하거든요.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폐쇄체계적 관점인데, 자, 폐쇄체계적 관점에 해당되는 것 세 가지만 써보면, 첫 번째가 저기 있는 관료제론입니다. 두 번째가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세 번째가 인간관계론입니다. 이런 것들도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앞에서 저기 고전이론이라고 했죠? 이게 고전이론입니다. 고전이론. 자, 이것을 우리가 신고전이론이라 하고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행렬 조직의 문제입니다. 행렬 조직은 매트릭스 조직이라 합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행렬 조직은 우리가 이제 수평 조직이 있고, 이렇게 수직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이라 할게요. 그냥 조직 구성원이 수평 조직의 대표적인 게 팀 조직이거든요. 어떠한 팀의 일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부서가 아닙니다. 부서. 홍보부, 재정부, 이런 부서가 있어요. 이런 부서는 바로 수직 조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라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김아무개라는 직원은 팀의 일원이기도 하고 부서의 일원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매트릭스 조직, 바로 수직과 수평의 장점. 여기 첫 번째 지문에 보면 분업과 통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직 조직이 바로 분업이라고 한다면 수평 조직의 팀이 바로 통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직 조직에서 구조화되는 부분들은 대개 집중화라고 하고요. 집중화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팀 조직은 분권화라고 합니다. 팀 조직은 분권화, 그 다음에 수직 조직은 집중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여기 질문 보겠습니다. 주로 업무 세분화에 따르는 문제들에 대처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분업, 그 다음에 통합,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업무 세분화가 되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업무가 세분화되었을 때, 자, 그러면 업무가 세분화되었을 때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러한 매트릭스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조직 구성원이 팀의 일원이 되기도 하고, 또는 여기 있는 부서의 일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매트릭스 조직이고요. 그러면 분업적인 측면이 바로 수직이고 통합적인 측면이 팀이니까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니은은 조직 구성원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거 생각해 보세요. 1차적으로는 분과에 소속되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직이거든요. 분과에 소속되어 수직적인 위계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도 하며, 끊어요. 각 팀 단위의 구분에 의해서도 나뉘어지기도 한다. 이 팀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평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조직을 구조하는데 집중화, 이게 바로 수직이고,
그 다음에 분권화가 동시에 가능하다. 이거는 수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 써드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단점이에요. 매트릭스 조직의 단점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중적인 역할을 해요. 이중 역할을 하게 돼요. 구성원이 두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역할 긴장이 나타나고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도 쉽지 않습니다. 업무 수행 평가 이런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역할 긴장은 뭐겠어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나타날 수 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아시면 되고요. 요 네 가지 정도를 아시면 매트릭스 조직은 거의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런 게 사례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복지관에서 세터민 사업을 하는데 재정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직원들한테 수평적인 어떤 팀의 이론이 되기도 하고, 또는 수직 구조에 해당되는, 수직 조직에 해당되는 이론이 되어서 그 세터민 사업을 이끌어 간다. 이런 것들이 사례 문제로 나온 거예요. 예전에 복원되기 전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개되기 전에 복원된 문제, 그게 바로 이제 세터민 사업의 이 매트릭스 조직의 사례 문제였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했던 것을 좀 연상하시면 사례 문제도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